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이소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특히 성북구의 강동길 의원님 아주 큰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주거약자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방안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책 대안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거약자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에 있는 국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은 토론 시작 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 의회를 책임지고 계신 우형찬 서울시 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송재혁 서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 보이시네요. 네, 다음으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박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인 주택공간위원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주택공간위원회 강동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주택공간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만 계속 부르게 되네요. 임정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최재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네, 박승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송재혁 대표님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같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든든하게 또 지켜주고 계신 최기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내빈들께서 네, 죄송합니다. 또 한 분이 추가가 됐네요.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소개 빠뜨리신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내빈들께서 참석하셨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시작으로 임종국 서울시 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종국입니다. 예,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제가 알게 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근데 아직도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은 그 장애인 관련해서 먼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그 이런 디자인이 필요한 데가 많죠. 오늘 이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면서 이것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뭐 제도적인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될 게 점점 많죠. 뭐 질 좋은 아파트 만들어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자재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또 그 유니버설 디자인 을 또 적용을 그 하자는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논의 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좀 더 들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효용, 효과 이런 것들 한번 오늘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뭐 토론회가 요즘 하도 많아서 그 홍보가 이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대부분 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그 오늘 이제 상임위가 있는 날인데요. 이 토론회 때문에 오후에는 상임위도 시간 좀 늦췄습니다. 예, 더 감사드리고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예,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좀 그 토론회를 더 진도를 좀 내서 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종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영찬 서울시의회 부의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2년 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어머님을 단독주택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주택을 새롭게 이사를 하면서 그때 어머님이 이제 계속 거의 앉아만 계시니까 전기 콘센트 스위치, 잠깐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손잡고 일어나는 것, 또 어머님을 모시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휠체어를 이렇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집 앞에 현관문을 좀 개조하는 거, 어르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한 5년 전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유니버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공공주택에까지 확대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좋은 토론에 우리 모두를 위한 토론입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영찬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몇 년 전에 그 장애인 체험 행사에 참여해서 휠체어를 잠깐 타본 적이 있습니다. 이 1, 2cm 정도밖에 안 되는 턱을 넘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의 작은 차이가 어떤 분들한테는 큰 장애물로 다가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좀 했습니다. 동네로 돌아가 보면 요즘 가장 그 이 핫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무장애 숲길이라고 있지요.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 즐기던 숲속에서의 즐거움을 무장애 숲길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편안하게 숲길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임종국 의원님 본인은 안지 20년 됐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유니버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토론회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활 환경들이, 생활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송재혁 대표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이소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요. 지금부터 이병도 서울시 의원께서 자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힘차게 사회를 봐주신 이소라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거학자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방안 토론회 자장 맡은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예,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선 이제 발제자분의 발제를 좀 듣고요. 그리고 발제가 끝나면 토론자분과 발제자분들 다 좌정하신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뭐 유튜브나 또 객석에 보시는 분들의 좀 질문도 듣고 함께 토론을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회를 하기 앞서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분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로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론자분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재 유니버설 하우징 협동조합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동화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기술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령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창현 서울특별시 디자인 정책 담당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중욱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도 주관해 주시고 또 함께 토론회도 해주실 임종국 서울시의회 주택공감위원회 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김인순 부장님께서 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부장 김인순이고요. 오늘 이렇게 서울시가 이거 공공주택의 주거 약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가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앞서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은 그 용어만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그 용어의 느낌은 사실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제품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좀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환경과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보편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제 저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적용 방안이라는 쪽까지 말씀을 드려 보겠지만은 사실 서울시 의회에서는 굉장히 이 단단한 준비를 이미 하셨고 그리고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에서도 너무나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서울시는 지금 이 공공주택에 있어서의 단위 주거까지도 유니버설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준비는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세팅시키느냐 이거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조금 더 제도를 단단히 만들어 가느냐 요게 이제 가장 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그냥 프로세스를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잘 이렇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공공주택의 그 유디 적용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선 말씀을 도입 부분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디 적용 관련 공공주택에서 유디 적용 관련에 되는 그 적용되고 있는 각종 국내외 관련 제도들 아웃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공공주택의 유디 적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더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너무 잘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거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바뀌는 상황들은 아직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엄청난 노령화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총 인구가 5천만 아직은 5천만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노령화 지수를 좀 본다고 하면요, 이게 이제 유소년 인구 100명과 이 초고령 노인 인구가 거의 맞아떨어지는 100대 100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이제 노령화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4년도에 2016년도인가요? 제가 지금 2014년도죠. 네, 2016년입니다. 제 포인트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여서 2016년도에 거의 노령화 지수가 100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벌써 143으로 늘어났죠.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노령화 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수는 20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64만 명 정도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한 5.67%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 인구는 우리나라가 15개의 장애 범주를 갖고 있으면서 벌써 몇십 년째 이 범주를 넘어서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장애 인구는 거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천적 장애 쪽에서의 발생 빈도는 아직도 조금 발생되고는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선천적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 수는 급속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뭐 미국 쪽이나 뭐 유럽 쪽처럼 장애 범주를 확 늘리지 않고는 거의 뭐 이 포션이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노령 인구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2017년도가 되니까 14%를 넘어갔고 고령 사회로 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되니까 통계청 보도자료에 보면은 16.5%로 또 늘어나고 우리는 이제 2019년도에 통계청이 좀 더 다른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2000년도에 고령 사회로 접어들 때만 하더라도 2026년이 되면 우리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20%를 넘겨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을 2019년도에 바꿔서 발표를 합니다. 한 해 더 당겨서 2025년도면 20.3%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은 정말 잘 맞지 않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잘 맞아서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2060년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43.9%가 될 것이다. 이건 놀라운 고령 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장애와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시설 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고령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까지 와 있다. 지금 뭘 망설이고 뭐 이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울시의 노령화 지수 한번 보시면 서울시도 이렇게 빨리?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놀랍습니다. 내년이 되면요 서울시 노령화 지수는 200을 넘어갑니다. 219로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연도별로 발표된 예측된 것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2030년이 되면 347%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서울시가 지금 이런 준비를 해주시는 거는 사실은
한 발 늦은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서울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가 준비해서 이 제도가 잘 가면 저는 국토부가 이 제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제도를 다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의원실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시면은 단독주택에서 어머님을 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의 총 주택이 1,881만 호라고 통계가 이게 2021년까지 나와 있는 통계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아파트입니다. 정말 63.5%가 아파트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의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서울시를 한번 보시면요, 서울시는 인천광역시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공공주택이 가장 많은, 물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완전 그 단독주택을 뺀 아파트나 연립 뭐 그런 거 다가구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이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비율은 인천광역시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주거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축 특성상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축이 가지고 있는 뭐 기단이라던가 이런 그 문지방이라던가 이런 전통적인 그런 그 주거의 단독주택의 그런 그 공간 구성 특성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아파트나 이런 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공공주택 쪽에 속하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을 이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만 고려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돈이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따져서 들어가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여기 채령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건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돈을 줄일 수도 있는, 오히려 돈을 줄여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좀 바꾸면, 그동안에 가졌던 약간의 딱딱한 생각들만 좀 바꾸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공공주택의 주거 공간을 단위세대 공간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그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그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와 있는 시점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제도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한계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휠체어를 타거나 또 뭐 이렇게 목발을 짚거나, 목발을 짚는 부분들은 조금 더 그래도 나을 수 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예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이용 불가능한 시점들이 우리나라의 1990년대까지였었죠. 그러면서 너무나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서 사실상 각각의 단위 세대에서 나오셔가지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러 가는 것까지도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떻게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도에 내려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기도 어려웠던 그런 1990년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히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단위 세대건 아니면 공공시설물이건 아주 이용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게 바로 1990년대였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는 편의시설이라는 조항이 있었고요. 그 편의시설이라는 조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의무를 주기 시작한 시점이 89년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는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을 하는 분들이라거나 뭐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는 장애인과 관련되는 가장 기본법인 이 법은 사실 필드에서 이름조차도 모르는, 인지가조차도 안 되는 사실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990년대를 사실 이용 불가능, 완전 시설 이용에 배제당하는 이런 상황으로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분리해서라도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시작한 제도가 바로 199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도 이 법이 나오면서 일정 규모, 일정 용도의 시설에서는 공공시설물들이지만 일단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것들이 이건 이제 필드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건축 허가 날 때 적합성이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건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씩 이제 이용 가능한, 분리돼서 이용 가능한 그런 시설들에다가 이용 가능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시설들이 바로 우리가 단이 있으면 그 단을 없앨 수 있는 바로 경사로라는 편의시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에도 문 손잡이도 만들고 화장실의 변기 쪽에 손잡이도 만들고 하는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 이용자들 에 있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은 이용에 있어서의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워낙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공급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법이다 보니까 필드에서는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어려움을 권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게 2008년도에 시작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허가 때 관여하지 않지만 실제 필드에서 소비자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바로 같이 완전 자율제도이지만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 인증제도가 도입돼서 그나마 부분 통합이라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가면서 BF 인증의 범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죠. 왜 그러냐면 보시면 법 7조에 있는 대상 시설을 보면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금 도로하고 공원은 빠져 있습니다. 교통약자법으로. 그렇지만 도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이렇게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는 개인 주거 공간이 완전히, 그러니까 단위 세대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걸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그 동법 시행령에 있는 이런 규정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그 장애인 전용 주택의 화장실이나 욕실을 그나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전용 주택이라는 것에다가만 한계를 두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외부의 퍼블릭한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세대로 딱 들어가서는 정부는 전혀 법적으로도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손댄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손댄다. 그리고 내 집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건 우리는 집은 바로 재산이지 않습니까? 재산적 가치부터 따지다 보니까 이 법은 더 이상 한 발도 못 나가 있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을 적용하면 재산적 가치가 떨어질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재산적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2060년에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 60대가 넘어갈 텐데 그렇게 단차 없는 집에서 사시는 게 훨씬 좋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문 여닫기 편안한 집에 사시는 게 훨씬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바로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지금 제도하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2012년에 이렇게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금 65세 이상인 이런 노인과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대상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양적 지원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양적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셔갖고 많이들 지금 이런 주거 약자 주거 공간으로 많이 진입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런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약자 주택의 안전 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고 또 이런 기준들을 이렇게 당연히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폭은 뭐 90cm 이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만약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단위 세대 문에 턱을 주려면은 1.5cm 이상 주지 마라. 그 다음에 마루를 깔려고 하면은 3cm 이하로 마루를 깔아라라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아주 세부적인 그리고 이렇게 원하면은 안전 손잡이도 설치해 줘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세부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적용이 현장에서는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또 이렇게 규정들을 만들어내서 적용하고 있죠. 지금 2006년도에 최초로 개발돼 갖고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KS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7개의 소유 지침에 그리고 9개의 단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단위 세대에 해당되는 부분, 현관부터 시작해서 뭐 발코니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현장에서는 정말 설치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필요하면 지금 다 고쳐야 되는,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또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주거 개조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015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BF 인증 제도가 일부분 의무화돼서 공공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잘 걸고 있는데 이런 BF 인증 제도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부분도 바로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 하면은 공공 시설물에 한정돼 있을 뿐 공동주택은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뭐 1000세대를 짓든 10,000세대를 짓든 공동주택에서는 이 BF 인증을 의무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뭐 단위 세대는 둘째 쳐놓고라도 퍼블릭한 공간까지도 아직까지 BF 인증 대상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제도상의 좀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BF 인증 의무 대상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공공주택을 실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LH 아니겠습니까? LH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이거 벌써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가이드인데요. 주택 단지 내의 5개 공간뿐만 아니라요. 단위 세대까지 보시면 지금 단위 세대까지도 이렇게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가이드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어떤 장애일 때 어떻게 적용하라는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입주자가 원할 때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주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안 원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이 내 집과 다르면 옆집은 100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집은 95밖에 재산적 가치가 안 되더라. 그렇게 되면 우리 집 집 팔 때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LH에서 이거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옵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조차도 이걸 선택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나름 굉장히 단위 세대에 대해서 뭐 복도나 거실을 어떻게 하라, 현관을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시잖아요.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프타임 홈 스탠다드라고 해갖고 이 영국에서는 1997년 그래도 영국에서는 뭐 90년대 이때 말부터 시작해갖고 신축되는 주거에는 이 스탠다드를 적용해서 단위 주거를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5년에 이 스탠다드가 또 건축 규정 굉장히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건축 규정에도 포함돼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엄청난 그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단계를 나눠놨어요. 휠체어 사용자의 거주성까지 고려하는 3단계 구분 운영을 하도록. 그러니까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는 단계는 좀 더 높은 단계로 가서 설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고령자들이 쓸 수 있는 단계는 그보다는 좀 낮은 단계지만 그걸 의무화해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주거에 대해서는 이런 걸 적용하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도 새로 지어지는 주거에서부터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새로 지어지는 주거에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2023년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2060년이 됐을 때 40년 정도가 지나면 집은 그때 되면 다 이제 좀 헐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제가 60대니까 저는 그때는 정말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하여간 뭐 그런 지금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이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 주거 공간 지금부터라도 신축되는 건물에다 적용해 놔야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사실 수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발에 굽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고 있다라는 영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딘 규정에서 독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가 거주할 수 있는 세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히 휠체어 사용자가 사는 세대에 대해서는 표준 규정, 딘이라는 표준 규정을 적용해 갖고 단차 없애고 문 크게 만들고 손잡이 제대로 만들고 문 쉽게 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규정들을 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ANSI 표준입니다. 이것도 미국 NC라는 이 표준인데, 이 미국 국가 표준이 이런 주거와 관련된 표준들하고 다 연계시켜 갖고요. 지금 굉장히 여기도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접근성과 개조를 통한 휠체어 사용자 거주 가능, 그다음에 휠체어 사용자가 개조 통하지 않고도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영국하고 이제 비슷한 단계를 적용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타입 ABC로 해갖고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드웰링 유닛이라고 해갖고 아예 유닛 자체를 개발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제도를 끌어가고 있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설계에 관한 지침이라고 해갖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의무 적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 적용은 하지 않는데 여기는 굉장히 개조에 대한 부분들을 일본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전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택이 다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BF를 이제 전용 쪽에다가 적용해야 되는 이런 쪽에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도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가 너무 잘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신 걸 또 오늘 이병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그런 조례, 그런 조례가 작동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좀 단도리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근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이런 강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 심의 허가 안 내줄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민간이든 공공이든 허가 안 내준다는데 해야죠. 그래서 지금도 일부 공공주택에서는 이걸 하시고 계세요. 뭘 하시고 계시냐면 BF 인증을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BF 인증을 받는 것이 어디까지밖에 안 되냐면 공공주택의 외부 공간하고 부대복리시설하고 주거동에 있어서도 공공 부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되냐면 유닛 세대의 문 앞까지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닛 세대로 들어가려고 한데 벌써 현관문만 딱 열면 거기에 3cm짜리 단이 하나 턱 나오고 그 다음에 마루로 거실로 올라가려고 하면 적어도 5cm 내지 7cm짜리 단이 나와서 절대로 문턱을 못 넘게 우리 집 먼지는 절대 문턱을 넘어올 수 없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어디 먼지가 단위 세대까지 따라 들어갑니까? 특히 공공주택에서 절대 따라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아까 주거지원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cm의 턱만 놔두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그나마 드나드실 수가 있어요. 수동 휠체어 타신 분들은 사실은 2cm 넘어가면 힘들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마루 깔면서 3cm 아까 하라고 3cm 이하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3cm밖에 못한다. 그럼 3cm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목깎기라는 걸 하는데 그 목깎기만 잘해놔도 그래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목깎기 잘해놓고 벽에다가 손잡이 하나만 딱 설치해 놓으면 잡고 딱 올라가시면서 거기에다가 먼지털이 하나만 딱 설치해 주시면 바깥에서 타던 휠체어를 안에까지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굳이 휠체어를 안에서 타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갈아타실 필요가 없어서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휠체어에서 내려서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좌식을 할 수 있는 옆에 휠체어에서 내 집 마루로 내려앉을 수 있는 아주 중간적인 휠체어 한 40에서 45cm 높이에서 한 20에서 25cm 높이의 의자 하나만 딱 설치해 주시면은 거기다가 손잡이만 딱 설치해 주시면 거기 한번 옮겨 앉으시고 다시 마루로 옮겨 앉으시면 투 스텝으로 얼마든지 편안한 자식 생활까지의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문턱이 전혀 없는 요즘 실들을 다 만들어내시잖아요. 요즘에 방문에 문턱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식 생활 하시면서 욕창 걸리실 일도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만들기가 쉬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차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편의를 느끼실 수 있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기본적인 주거 공간으로서의 변화가 가능하고 요거를 화장실하고 발코니에다가만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려 그러면은 자식 생활 하시면서 아까 콘센트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부의장님이 콘센트도 좀 낮춰서 달아주시고 그리고 높게도 달아주고 낮게도 달아주고 왜냐하면 콘센트가 낮게만 있으면 또 허리를 다 굽혀야 되는 모든 가족이 다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들 그게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인 거예요. 2단적으로 설치해주거나 3단적으로 설치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화장실은 화장실의 턱을 없애고 슬라이딩 문으로 만들어 줘버리면 그러면은 도대체 문 열 때 불편도 없는 데다가 드나들 때 불편도 없고 화장실 청소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턱 없애놓으면은 물 넘어와서 큰일 나요. 그 문 앞에다 트렌치 하나만 딱 깔아주면 되거든요. 요즘에 누가 화장실을 습식으로 씁니까? 다 건식으로 쓰시죠. 요즘에 화장실에 보일러도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샤워실에서 샤워하시지 누가 화장실에서 샤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의 변화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적용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건축 심의에서 딱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주택 공급하실 때에다가 이런 거 적용하시라고
또 주택 공급 계획에다가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SH에서도 오셨잖아요. SH에서 오신 부장님이 이런 거 딱 해주시면 뭐 그냥 바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혀 어려울 게 없더라. 그리고 민간에게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요거 우리 그 서울시 도시계획 쪽에서 굉장히 지금 추진하실 이병도 의원님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BF 받으면 용적률 얼마큼 더 낮춰주고 더 높여주고 뭐 이런 거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나라에서 못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은 서울시가 엄청 앞서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서울시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런 적용 지침을 발표하셨는데 단위 세대에 보시면 이렇게 3단계로 딱 나눠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UD 세대, 그 다음에 UD 세대 플러스 주거약자 세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중증이신 분들이 계시는 세대라고 하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여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눠놔서 요런 옵션들로 적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공공주택의 적용 지침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LH에서 만든 지침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LH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정말 놀랐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 우리는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지금 뭐 주거동 지금 보시면 단위 세대입니다. 단위 세대에도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3단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인포메이션들을 다 드렸으니까요. 이제는 뭐만 하시면 되냐 하면 그냥 제도만 드라이브를 거셔갖고 하시면 되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들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심의에다가만 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딱 단도리를 해주시면은 서울시는 이제는 무조건 잘 가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제해 주신 우리 김인수 문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토론하기 앞서서 오늘 이 토론회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준비를 같이 해주신 우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에서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그 간단하게 영상 한번 시청하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디 마을에 사는 설이라고 해요. 요즘 들어 눈앞이 침침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와 다리가 불편해서 자주 놀러오지 못하는 외할머니, 아기를 키우는 이모네 가족과 휠체어를 타는 친한 친구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시는 외할머니가 편하게 앉아 신발을 신는 곳 어때요? 키가 작은 동생도 잡을 수 있는 세로형 안전 손잡이는 현관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온 가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화장실 변기와 안전 손잡이는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백내장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부딪히거나 다칠 걱정이 줄었어요.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미닫이 문이 있으면 휠체어를 탄 내 친구도 혼자서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서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아래 공간이 여유로운 싱크대, 키가 작거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물건을 넣고 빼기 편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장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월패드 단말기의 중요한 기능은 찾기 쉬운 위치의 큰 버튼으로. 청각장애인, 아기와 반려동물이 함께 산다면 들리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생활 소음은 줄일 수 있는 깜빡이는 알림이 등
이렇게 필요한 기능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높이와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구와 옷을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도록 옷걸이가 움직이는 신기한 옷장도 있어요. 빨래 바구니가 붙어있는 다용도실의 세탁장 어떠세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갖춰진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서리의 행복한 상상 어떠셨어요?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집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몸과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의 일환으로 주거 분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에서 공동 개발한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침 공공주택.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우리 김인순 부장님의 발제도 그렇고 영상을 봐도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모두를 위한 그런 디자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우리 UD 적용 도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또 이제 장애인 인구나 또 노령 인구가 늘어나가는 것들 또 이제 굉장히 UD 적용의 필요성이 되지만 저는 그 UD가 지향하는 가치, 차별을 없애고 공평하게 누구나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가치 기반의 디자인, 그 가치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UD 디자인의 적용들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에도 좀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애초 순서랑 좀 다르게 그 우리 최령 센터장님께서 PPT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토론자로 모시고 우리 최령 센터장님의 좀 토론을 먼저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최령 센터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를 제가 본의 아니게 바꾸게 됐는데요. 우리 김인순 부장님께서 너무나 말씀을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왜 유디가 필요한지 이해하시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동의하는 내용이고 현재 서울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와 동시에 그림으로 보시면 유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디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법규 중에 오늘은 장애인 관련된 법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주거약자 기본법, 주거기본법하고의 관계에서 또 하나 더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담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그림들 보시면은 우리 사회가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공급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좁아지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김인선 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도 함께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지라고 해서 장애인 그 관련된 법들을 만들면서 따로 법률을 제정해 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평균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빠른 공급을 위한 기준들의 혜택받는 사람들의 기준들을 보시면 기준이 좀 어렵습니다. 높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소위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낮추는 확대 방안으로 가지고 가시면요. 이렇게 더 많은 혜택자들이 같은 개념에서 사실 수가 있고 더 많은 혜택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김인수 부장님 얘기하셨던 그 소위 말해서 장애인 약자들에 맞춘 기준들, 그러니까 많은 경험치로 쌓아온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장애인 편의 증진법들을 시행해 오면서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지켜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기준으로, 더 나은 기준으로 우리 사회가 바뀐다라고 하면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쓸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기준의 혜택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까라고 해서 저희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를 통해서 한 번만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지향하는 거는 평균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같은 기준 안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것을 꿈꾸는 거고요. 또 하나 방법론에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아까 휠체어 경험해 보신 의원님 계셨는데 타보시면 아십니다. 뭐가 이렇게 불편한지, 뭐가 안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면 좀 더 좋은 사회를 빨리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거 약자를 위한 법은 그 주거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와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이라고 하는 공급 위주의 법이 먼저 있었고요. 그 법 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약자법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약자법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약자법을 통해서 주거 기본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거 기본법이 먼저 갔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주거 약자법을 만들어 놓고 주택법에서 주거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위주가 아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권리에 대한 문제로 주거 기본법이 나오게 됩니다. 주거 기본법의 가장 핵심은 주거권이라고 하는, 우리 의식주에 대한 얘기란 주거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거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리적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약자도 있고요, 장애인분도 모두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셔야 되고, 그 정책 안에는 장애인 고령자,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저출산 고령화 생활 양식의 다양화라고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준으로 다뤄지고 있고, 사회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라고 하는 문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인수 부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약자, 그리고 주거약자형 주택은 이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거약자법은 아쉽게도 대부분 보시면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약자법에서는 다루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주거기본법이 아니고요. 주거약자법에서는 임대주택에 한해서 적용하라고 하는 문구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런 그 법과의 체계에 있어서도 조금 개정할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느꼈고요. 또 하나 주거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거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도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속 이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최저 주거 기준은 면적뿐만 아니고 여러 주거 환경이 제대로 갖춰진 집이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 기준은 2011년에 개정이 되었고 2017, 18년도에 국토부에서 주거 기준 상향에 대한 연구를 끝을 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는데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에 살고 있는 분은 5%, 5, 6%에 지나지 않습니다. 95%가
워낙 낮은 기준으로 정해놓다 보니 95%는 적어도 최저 주거 기준 이상으로는 살고 있어라고 하는 사실은 잘못된 통계 기준들이 지금 계속 제시되면서 우리의 눈들이 아마 다 살 수 있잖아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2인 가족들이 살 경우에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되는지 기준도 다르고 있고, 또 하나 유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기준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서 최저하고 유도가 조금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은 유도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게 한 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도 기준에 못 미치는 집이 한 50%, 최저 주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집도 한 꽤 높은 비율로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본은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이 이렇게 많아라고 얘기하시면 오산입니다. 일본은 어찌됐든 의무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무장애 주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의 통계를 2000년부터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치고 있고 2000년 이후에는 무장애 주택들이 공급되게끔 하는 기준들을 법의 의무화는 아니지만 동경도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고령화 관련돼서 노인주택에 있어서는 무장애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저 주거 기준에 만든 게 tuk방주택입니다. 이 평면 한번 봐주시면요, 열악합니다.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최저 주거 기준이 1K라고 하는 1K라고 하는 기준을 잡다 보니 1K에 욕실이 없잖아요. 인간답게 사시라고 욕실이 들어가다 보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에서 얘기하는 먹는 공간과 자는 공간이 분리되는 게 위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먹는 공간과 자는 공간이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지 못한 예시들을 보고 계시지만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도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과연 주거 약자들이 거주할 수 있을까요? 휠체어 사용자들이 거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놓고 저희가 SH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구, 4구, 51, 59라고 하는 대부분 공급되는 평면들이 있는데 3구를 가지고 39제곱미터를 가지고 휠체어 사용자가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평면을 만들어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그 SH와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공급되는 51, 59 같은 경우에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그리고가 이 같은 평면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만 나중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휠체어를 타시게 돼서 공간이 좀 불편해지시면,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여기 세탁 공간들을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이동식 벽체이기 때문에 간단한 개조에 의해서 조금 무거운 휠체어, 어렵게 휠체어를 하거나 돌보는 사람들의 면적이 좀 많이 필요할 경우에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개조하지 않아도 현재 이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휠체어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평면이라고 하면 누구나 거주하실 수 있는, 주거약자가 그러니까 소위 휠체어 타시는 분도 함께 거주하실 수 있는 평면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5구 사이즈 평면 역시도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개조가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이 간이 벽체들을 조금 변형해서 필요한 케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평면이나 여기서 큰 변화 없이도 거주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 LH의 도면들도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SH와 함께도 했고, 오늘 아마 토론해 주실 그 이범재 대표님께서 직접 그 집합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실제로 만들고 계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내놓았으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게 제도화되고 우리 사회에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김인수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20%까지 상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무장애와 유니버셜 디자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안에 예를 들면 뭐 그 감성 디자인 파트일 수도 있고요. 돌봄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조금 강하게 들어가서 규제화 된다라고 하면 특히 민간 주택들,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가 있으면 유지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주시면 더 좋고요. 24%까지 주시면 아마 꼭 하겠죠. 비용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서울시 조례는 유니버셜 디자인은 도시 조성 기본 조례로 해서 보도, 공원, 건축, 교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센터 설립과 함께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택을 넣고 싶은데 주택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택이 들어가면 충분히 유니버셜 디자인으로서 작동하는 심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좀 설명을 드리면 보도 부분은 시설물로 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고요. 공원은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끔 하는 기준들을 쓰고 계시고요. 다만 건축이 BF 무장애 디자인을 좀 하고 있어서 여기 제대로 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절차들을 완벽하게 좀 작동될 수 있는 제도화해 주시는 것들을 좀 강하게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센티브하고 같이 작동해서 약간 규제 방식으로 작동시켜 주시면은 충분히 작동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UD 지침들은 모든 공간에 대해서 이미 지침으로 개발이 되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와 함께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들을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시설물은 컨설팅을 저희 UD센터의 컨설팅을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러지는 과정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방법이 좋긴 한데 또 아쉬운 부분은 건축물은 결국 실현이 되고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게 중요해서 저희는 심의 이후에 모니터링이나 앞서 말씀하셨던 건축물 도장을 받으셔야 되는 게 서울시의 권리입니다. 서울시가 해주시는 겁니다. 큰 건물들. 그리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가 마지막 도장 찍을 때 유니버설 디자인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상벌이나 규정으로 넣어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거고 그 참고 사례는 동경도를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경도에서는 지자체가 그 권한을 이용해서 소규모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무장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게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그리고 호주도 지자체가 이렇게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이드도 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바람직한 거는 헤비타트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의 주거 최고권,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주거의 기본권을 다루는 조직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을 모두를 위한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홀을 통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의 접근성과 유니버셜 디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올해 열리는 세계 건축가 대회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 건축가들에게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제일 메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유니버셜 디자인이 이제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 비용을 꼭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비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면 얼마나 비용이 더 드는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들이면 이렇게 좋은 건축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더 들어서 안 된다고 하시면은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드는 비용 구조를 살펴보시면 고령 친화 도시로 만들면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약 1조 7천억 원이 절약이 됩니다. 이게 매년 쌓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돈 조금 들인다고 아끼시기보다는요,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 좀 더 국민 세금을 아끼고 국민 모두의 부담을 줄여주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마무리를 마칠까 하고요. 어찌되면 이게 이제 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토론 자리인데요. 제가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개념이 올해 또 나와서 이렇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달리기를 했는데 졸업식 달리기에서 키가 크지 않는 친구가 항상 꼴찌를 하니까 우리 다 같이 1등 하자라고 이렇게 5명의 친구들이 손잡고 꼴이 난 그 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 보시면 내 뒤에 누군가도 남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만드는 기준과 우리가 만든 제도에 있어서 차별받고 남지 않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이고 우리 모두의 신념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오늘 김희순 부장님이 해주신 아마 사실은 김희순 부장님이 한 30년 정도 이 무장에 관련된 기준들을 만들고 적용하기 위한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 경험에서 전달해 주시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저희 유디센터가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령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 앞으로 모시고 좌정하신 상태에서 나머지 토론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 앞으로 좀 나와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령 센터장님께서 이제 몸담고 계셨던 우리 서울특별시 유니버셜 디자인 센터 3년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 또 뭐 김인순 부장님의 발제나 최령 센터장님의 토론에서도 나와 있듯이 많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유니버셜 디자인들의 적용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제 4월 30일 날로 아마 이제 우리 위탁이 종료되면서 네. 그렇지만 뭐 나중에 또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기로 하죠. 네. 계속해서 그러면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 공공주택 과장 안중욱 과장님께서 또 이의증이 있으셔서 좀 먼저 토론 순서를 먼저 좀 하시고 좀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중욱 과장님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주택과장 안중욱입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부서로서 사실 그동안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많은 양의 공급을 하자. 그리고 사실 공공주택이라는 게 지역에서 또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이랑 잘 협의하고 설득해서 나갈 건지, 그리고 이것들이 또 디자인이 얼마나 또 훌륭하게 나올지, 또 이제 사업성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얼마나 잘 사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거를 사실 놓치고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내용도 듣고 앞선 토론 내용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반성하게 되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종국 의원님과 이병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물량으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최근 한 5년, 앞으로 5년 정도 물량을 예상을 했을 때 공공주택이 매년 한 2에서 3만 호 정도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임차형, 매입형, 건설형으로 나뉩니다.
근데 임차형이랑 매입형은 아무래도 민간 물건을 임차하거나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건설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서울시가 직접 하거나 SH랑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공공주택을 그동안에 품질 혁신, 임대주택을 품질 혁신해서 하겠다라는 발표를 작년에 또 하고, 그러면서 그 층고도 높이고 그리고 내외장재의 품질을 좀 더 고급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급화 전략을 좀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좀 애로사항이 아무래도 재정적인 측면입니다. 기존에 공급하던 것보다 한 재정이 한 20에서 한 40, 많게는 40% 정도 더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SH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의 재정 지원과 또 맞물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또 앞선 또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또 영상을 보면서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드린 게 품질 혁신과 마찬가지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고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김인수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뭐 콘센트 위치를 낮추거나 단차를 없애거나 이런 측면은 비용이 더 들어간 문제는 아니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좋은 정책 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많은 보편적인 어떤 디자인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어쨌든 보편적인 기준에서 더 나아가서 휠체어 타신 분, 더 초고령자 뭐 이런 분들에게 특화된 어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데도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용이 더 들지 않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좀 특화된 측면에서의 어떤 디자인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그 고령자가 들어갔다가 다음 입주자는 청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고령자 아니면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 뭐 보행 동선, 이런 동선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청년한테는 비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령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그 임대주택의 임대주택의 어떤 입주자에 대한 비율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이런 비율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고민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입주자가 바뀔 때 그런 입주자 바뀌는 거를 어떤 식으로 좀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 거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안전봉 설치하고 이런 거는 단순하게 이제 비용 크게 안 들이고 이제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간 구성이라던가 그런 거는 아무래도 한번 적용하면 쉽게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디자인과 입주자 유형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용 부분, 전용 부분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공용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용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BF 기준에도 지금 공동주택이 없다라고 이제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선도적으로 아무래도 공공주택에서 먼저 도입을 해야지 민간 시장에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디테일한 설계 부분을 어떻게 좀 같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같이 좀 협업하고 논의하면서 이 부분을 좀 제도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안준욱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앞서서 발제하신 분들, 또 토론하신 분들에 대한 어쨌든 UD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실무 책임자로서의 고민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공공주택 서울시 공공주택에 있어서 실무에 많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유니버설 디자인이 공공주택이 얼마큼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서도 많은 또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과장님 토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편하게 어쨌든 계시다가 시간 되시면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이범재 유니버셜 하우징 협동조합 대표님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한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공급 유형을 임차형, 매입형, 건설형 있다고 하셔서 건설형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못 하신다 그러는데, 임차형은 힘들지만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을 매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입형도 빼놓을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 장애인이 살다가 청년이 살면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발제자들이 발제에서 보면은 이 UD의 그레이드를 세 가지로 나눠놨단 말이죠. 베이식하고 플러스하고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이식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플러스 세대를 하면은 사실 청년들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세대,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고 노인도 장애인도 살 수 있는 주택, 그것은 청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준을 수정을 하면은 충분히 청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예측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시는데 붙잡고 일단 제 얘기를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는 유니버설 하우징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현재 서울시하고 해서 토지 임대부로 총 6개 동에 한 170세대 정도의 유니버설 디자인 하우스를 지어서 임대하고 있거나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획도 하고 설계 관리도 하고 시공 관리도 하고 또 임대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불러주신 것 같고요. 주택 사업이라니까 제가 해보니까 저는 원래 장애인 쪽에서 일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집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관련 법규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기저기 얽힌 거. 그래서 유니버설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주도성이 명확하게 필요하고 또 법제도의 개선이 수반돼야 되고 민간에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만 변화가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집을 지을 때 접근부, 공용부, 세대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계를 합니다. 접근부는 도시라든지 즉 저희 토지 이외의 땅으로부터 저희가 있는 대지로 들어오는 부분과 관계된 것이고요. 공용부는 같이 사용하는 공간들,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공용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합니다. 그리고 문에 들어가서부터는 세대부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 그레이드를 세 개로, 여기도 그렇게 쓰셨던데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UD 베이식, 그래서 저희가 짓는 집은 다 이 UD 베이식을 적용합니다. 이게 세대 내든지 바뀌든지. 그 다음에 UD 플러스,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된 내용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UD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의 삶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형 공동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말은 법상으로 있는 말은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보통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는 소형 공동주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서울의 경우 아까 그 데이터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60%, 서울에는 한 50여 % 되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일부를 제외하면 다 소형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 공동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관리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법이 다 다르게 적용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형 공동주택이라고 묶어보고 있는 거고, 혹시 이 부분을 조례나 이런 데서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사실 소형 공동주택에 주거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파트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로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입니다. 다른 부분들 비용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아까 데이터로 보니까 1%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공간을 제외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들어오면은 저는 조금 더 비용 증가 요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현관을 1.5m, 1.5m로 했는데 저희는 1.2m, 1.2m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형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훨씬 큰 현관 공간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 거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 여기는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활동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120, 120을 하거나 휠체어 사용자를 하면 150, 150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50, 210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화장실을 넓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휠체어 사용자를 저희가 UD 베이식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휠체어 탑승자가 뭐 그 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접근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UD 베이식의 기본 원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도 150, 210을 주는 거고요. 상당히 넓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는 다른 사용자한테 불편을 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대지가 더 들어가고요. 서울에서는 땅값이 뭐 요즘은 주택을 지어도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 이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추가하게 되면은 비용 증가 요소가 상당히 크다. 다른 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재료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이나 또는 노인 주택조차도 사실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료 또 건축 자재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일단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규정이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적용 지침에는 수분 시 마찰 개수를 0.6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 나가 보면은 마찰 개수가 정확하게 표기 안 돼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재료들의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게 좀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자재의 개선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미닫이문을 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닫이문의 유효폭을 90cm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서울시 지침도 그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손잡이를 병원 같은 데서 쓰는 긴 손잡이를 쓰게 되면은 손잡이가 끝까지 이렇게 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벽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한 5cm 정도에서 10cm 정도로 튀어나와 있게 돼요. 그러면은 문의 유효폭이 1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 늘어나야만 90의 유효폭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에서는 90의 유효폭을 주고 싶지만 실제에 소위 이 긴 손잡이를 달게 되면 100의 유효폭을 주지 않으면 90을 확보할 수 없게 되더라, 이런 거죠. 이건 두세 가지 문제를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 욕실, 그러니까 가정용 이런 미닫이문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걸 쓰니까 가정에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단가도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10cm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대지가 넓은 데다가 지니까 오른쪽을 길게 하거나 왼쪽을 길게 해서 10cm의 문 쪽을 확보하기가 쉬운데, 소형 공동주택을 짓는 땅은 한 70평짜리, 80평짜리에 가능한 많은 것을, 특히 민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넣어야 되는데 그 10cm가 결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 집을 두 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두 채가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를 주기 때문에
자재 개선에 대한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단차를 2cm 이내로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샤시를 집어넣는 실내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즉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데는 2cm를 적용하고 있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 창호에서 시스템 창호는 그 문이 들어가는 홈에 따라서 이렇게 간격을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가 조금 높고 바깥쪽으로 내려가서 좀 낮게 돼 있어요. 물이 흘러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물구멍을 밑에다가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물구멍이 조금 높이 위치해야만 물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cm 이하로는 현재 통용되는 샤시를 가지고는 발코니를 2cm 이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일부 2cm 이하로 할 물구멍이 터져 있는 샤시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얘기 들어보고. 근데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엄청 높아질 거고 저희가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재 문제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공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중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에 보면 안전바들이 흔들흔들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시공 기준이 시방서나 이런 데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무단차 시에도 재료 분리대 아까 그 경사로를 두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냐하면 재료가 분리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멘트 같은 걸로 그냥 해놓으면은 휠체어나 이런 것이 치고받으면 무너지게 돼요. 그럼 재료 분리대를 써야 되는데 재료를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구체화돼야 된다. 그래야 그 단차를 유지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거고 안전손잡이나 접이식 의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고정 볼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것을 붙이는 벽체는 어떤 벽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콘크리트 벽이냐 조적벽이냐 아니면 경량벽 같은 거냐 이것에서마다 보강 방법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부수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면은 단차가 없기 때문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거 화장실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우리 집으로 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단차를 두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좋은 건물들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거는 권위를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물이나 이런 자연 재해로부터 그것을 보호할 목적인데 그것을 없앨 경우에 이런 물의 유입 또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별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렌치 같은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책 제안에 이제 말씀해주는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 공공주택에는 당장 저는 세대 내부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베이식 정도는 적용. 즉 휠체어 장애인이 들어가서 살 수는 있는 개조는 그 다음에 또 좀 더 개조를 하더라도 그런 세대 내부를 최소한 15% 30%는 지금 당장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도 너무 늦었고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특히 공공주택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해야 된다. 그 유디 조례에 꼭 그걸 넣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을 뭐 15%나 30% 기준을 정해서 하면은 용적률 같은 것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 민간주택의 유도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비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역시 현장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제언들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SH의 이동화 부장님의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요즘 이제 회의실 사정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행사가 있어서 다음 토론자분들께서는 좀 5분 안쪽으로 좀 토론 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화 부장님. 네. 그러면 준비된 건 많은데 개략적으로 오늘 발제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유니버설 디자인 이번에 가이드를 공동주택 이제 우리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랑 같이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책자로도 있지만은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말 그 누구도
누구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 심의 단계에서요. 일단 그 건축 심의 단계에서 이제 공용부와 전용부 적용 단계를 이제 나눠 주셨는데요. 현재 BF 인증을 공용부 인증을 계획하는 만약에 그 사업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지 같은 경우는 이제 BF 인증서를 공용부로 받고 전용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UD 가이드라인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BF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각 시설물별로 해서 이제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건축 심의 단계에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오히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준들을 최소 기준을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UD 이번에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공용부까지 같이 전용부까지 같이 검토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최소한의 장애인 법이나 주거약자법에 대해 가장 필요한 최소 기준을 공용부까지 저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방안도 저희가 좀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물 실제 이제 심의 단계에서 건축 심의 단계에서 이제 아마 시설물을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아마 이게 사업 승인 단계나 시설계 단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떠하게 적정하게 건축 심의 단계에서 논의를 할지 그런 부분도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지금 여러 제도들을 이번에 이제 입법 발의를 하시면서 조례 발의를 하시면서 그 저희 공사도 이제 아마 공공주택에는 의무 적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UD 세대랑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세대가 있기 때문에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UD 세대는 저희가 의무 적용을 하는데 실제 그 당장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UD 세대에서 기본 베이직으로 지금 담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건정사항으로 지금 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정사항까지 미래에 이제 우리가 향후 이제 뭐 2047년 이때는 이제 1인 주거 가구가 거의 비중이 60대 비중이 45%가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건장 소요 비용은 이제 공간이랑 비용이 이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서울시와 같이 저희 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게 분양주택 이제 소셜믹스에서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분상제 이제 기본형 건축비의 가산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입법 발의를 이런 규칙을 좀 제정하는 부분을 해서 실제 건장 항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의무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점진적 확대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정책 규제 및 사업 시행자의 자체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이 좀 받침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BF랑 그리고 이제 UD 이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설계 기준으로 가이드로 나가기 좀 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SH가 이제 공공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이동아 부장님께서도 많은 역할 하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창현 서울시 디자인 정책 담당관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 디자인 정책 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지만요. 이렇게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론화장을 마련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임종국 의원님과 이병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부서에서 사실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 토론 주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년에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실제 유니버셜 디자인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기본 계획의 경우에는 2차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시설의 경우에는 6가지 복지 시설 유형과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올해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 수변 공간에 있어서 저희가 실제 시범 사례를 해서 시민들이 이제 느끼고 편리함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법상 의무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의무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시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도나 공원이나 공공 건축물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UD를 의무화를 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민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상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저희 이병두 의원님께서 유사 조례에 있어서 뭐 의무 적용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개정안도 발의하셨고,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도 발제도 하셨지만 이번 공공주택 유니버셜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시에서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축심이나 이쪽에 관련 조례의 의무조항 내용을 삽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컨트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와 주택실이 같이 노력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주택정책실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우리 오늘 토론을 또 주관해 주신 임종국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종국입니다. 예,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게 이렇게 그 여러 사람이 편하게 잘 적용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예, 이제 김윤순 부장님이나 최령 센터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동안에도 꽤 많은 준비가 있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SH공사와 서울시 부서에서도 관련된 뭐 기준과 그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또 대비해오고 있어서 뭐 바로 적용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자면 이제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를 좀 강화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범재 그 대표님 말씀 또 들어보면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좀 적용하지 못했는가라는 또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기술적인 어려움 이제 이런 것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서울시의 이제 공공주택의 이제 비중을 좀 점점 더 늘려가야 되고, 아까 저 안중근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해마다 이제 한 2, 3만 호 정도 공급은 하고 있는데 그런 주택들이 좀 그 우선 이제 디자인도 좀 다양화되고,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이 또 좀 편하게 좀 생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주로 이제 공용 부분에만 적용하고 있던 그 유니버설 디자인을 그 이 개별 주택까지 좀 확대하는 문제를 많이 좀 공감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데 아직도 그 이 개별 주택 안에 단차가 없는 것만으로도 여기는 장애인 주택 아니야? 뭐 이러면서 왠지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런 분들도 아직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누구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다. 라는 점에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가지는 효용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뭐 여러 가지 참 준비 참 많이 하셨고요. 요 그 또 관련된 조례를 좀 더 보완해서 잘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덧붙여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우리가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제 개별 주택에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공공주택을 수량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공공주택의 유형이 여전히 그 폐쇄적으로 그 이웃과 별로 교류가 없는 그런 그 형태의 디자인은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과 함께 주로 이제 뭐 커뮤니티가 강화되는 그런 어떤 뭐 사회주택 같은 이제 요소들이 좀 더 결합이 좀 될 수 있으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좀 한 단계 넘어서서 또 이 모든 시민이 함께 잘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택까지 그 개념을 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한번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하여간 뭐 그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 기존에 이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고, 그동안 한 7, 8년 동안 많이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서울시에서 좀 그 어떤 전격적으로 좀 빠르게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종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위한 토론회들 잘 진행해봤고요. 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또 회의실 사연 때문에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임종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